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2021년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쉬운 설명으로 하루 25분 투자해서 자격증 취득까지 한 과정입니다. 저는 강의자 진쌤입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기초 활용 연결해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키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키에 대한 부분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키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레코드를 찾거나 순서대로 정렬할 때 기준이 되는 어트리뷰트, 그래서 어트리뷰트 속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후보키, 기본키, 대체키, 슈퍼키, 외래키 이렇게 키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에 대한 부분, 종류, 후보키, 기본키, 대체키, 슈퍼키, 그리고 외래키가 있다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개체 무결성은 기본키는 널 값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참조 무결성은 무엇이죠? 네, 외래 키 값은 널이거나 참조 테이블에 있는 기본키 값과 동일하다는 거, 그것을 참조 무결성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슈퍼키부터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저는 후보키부터 나와 있죠. 후보키부터 한 테이블에서 유일한 최소성을 만족하는 키를 우리가 후보키라고 하죠. 그래서 후보키는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속성들 중에서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속성들의 부분 집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일성 키로 하나의 튜플만 식별이 가능한 거, 이렇게 후보키. 그리고 사원번호, 주민등록 등 투표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어떤 최소성, 유래 식별을 꼭 있어야 하는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원번호, 주민등록 번호 등 각각의 속성으로만 이 식별이 가능한 후보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기본키 PK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기본키는 무엇이죠? 네, 이것은 후보키 중에서 성정돼서 사용하는 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중복된 값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키는 후보키의 성질을 갖는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유일성과 최소성을 가지고 튜플을 식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키가 기본키겠죠. 그래서 기본키는 널이 될 수 없죠. 널이 될 수 없고 중복이 될 수 없다는 거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키는 무엇이죠? 네,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로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키가 슈퍼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원번호가 기본키야. 그러면 주민등록번호가 슈퍼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래키가 있습니다. 이 외래키는 한 테이블의 속성, 외래키가 다른 참조 테이블의 기본키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속성 키를 외래키라고도 하죠. 그래서 외래키라는 거 우리가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시 무결성에 대한 부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무결성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된 어떤 데이터의 값, 실제값과 그것이 표현하는 현실 세계의 실제값이 일치하는 정확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 실제값과 데이터 값의 정확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무결성의 제약 조건은 뭐죠? 부정확한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류를 보시면요. 이 널 값은 알려지지 않거나 모르는 값, 아무것도 없는 특수한 데이터를 의미하죠. 그래서 도메인의 무결성은 특정 속성 값이 그 속성이 정의된 도메인의 값이 속한 값이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참조 무결성 규칙은 그럼 뭘까요? 네, 외래키 값이 이 널 값이거나 참조 릴레이션의 기본키 값과 동일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개체 무결성 규칙도 있겠죠. 그것은 기본키를 구성하는 속성은 절대로 널이 될 수 없다. 요것을 우리가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개체 무결성 한 번만 다시 보면 개체 무결성은 기본 테이블의 기본키를 구성하는 어떤 속성도 널 값이나 중복 값을 가질 수 없다는 거 꼭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가 도메인 무결성은 뭐죠? 네, 속성 값이 주어진 우리는 속성 값이 정의된 도메인 값에 속한 값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게 규정입니다. 그리고 참조 무결성.
그것은 뭐죠? 네, 외래키 값이 널값이거나 참도 릴레이션 기본키 값이 동일해야 한다는 거. 그죠? 두 개가 동일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릴레이션은 참조할 수 없는 외래키 값을 가질 수 없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널값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외래키 값과 참조하려는 테이블의 기본키는 도메인과 속성 개수가 같아야 한다는 거, 동일해야 된다는 거 다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용자 정의 무결성도 있는데요. 이것은 속성값들이 사용자가 정의한 제약 조건에 만족해야 한다는 규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정규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규화에 대한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고요. 정규화는 어떤 함수적, 종속성 등의 종속성 이론을 이용해서 잘못 설계된 어떤 관계형 스키마를 더 작은 속성의 세트로 쪼갭니다. 그래서 더 바람직한 스키마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 이런 것들. 그러면 쪼개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제1정규형이라고 해서 도메인이 원자값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을 부분적 함수 종속성이 이런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을 해결한 게 제2정규형으로 가면서 이 부분적 함수 속성성을 제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문제점이 발생하죠. 이행적 함수 종속성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3 정규형을 가면서 이 이행적 함수 종속성을 제거하게 되고요. 하나하나 어떤 여기 보면 관계형을 더 작은 속성을 세트로 쪼개면서 바람직한 스키마로 만들어 온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또 발생합니다. 결정자 후보키가 아닌 것이. 그러면 이것을 BCNF에서 이 결정자 후보키가 아닌 문제를 제거하게 되고요. 네 번째에 있는 제4 정규형에서는 다치 종속성 문제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것을 제거하게 되면서 이 마지막으로 제5 정규형, 그죠? 조인 종속성을 이용하면서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완벽한 정교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규학의 목적이 있겠죠. 이것은 효과적인 어떤 검색 알고리즘을 생성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떠한 릴레이션에서도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표현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요. 중복을 배제하고 삽입 삭제, 갱신 이상의 발생을 방지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내부의 자료의 무결성 유지화를 극대화시켜주는 거. 이게 정규화의 어떤 목적이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상의 개념 및 종류를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정규화를 거치지 않으면 이 데이터베이스 내의 데이터들이 불필요하게 중복돼서 릴레이션 조작 시에 예기치 못한 곤란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에 대한 부분 여러분 체크할 수가 있고요. 이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이 생기게 되죠. 이 삽입 이상은 뭘까요? 네, 릴레이션의 데이터를 삽입할 때 의도와는 상관없이 원치 않은 값들도 함께 삽입되는 현상을 삽입 이상이라고 하고요. 이 삭제 이상은 릴레이션에서 한 튜플을 삭제할 때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른 값들도 함께 삭제되는 연쇄적인 어떤 연쇄가 일어나는 현상. 그리고 갱신 이상은 어떤 릴레이션의 튜플에 있는 속성 값들을 갱신하게 될 때 일부의 튜플의 정보만 갱신이 되어 정보의 모순이 생기는 현상을 갱신 이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고급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입니다. 이 고급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렇게 뷰, 인덱스, 시스템 카탈로그, 트랜잭션이 있는데요. 이 뷰는 뭘까요? 네, 사용자에게 접근이 허용된 자료만을 제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된 거. 그래서 이름을 가지는 가상 테이블을 우리가 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은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서 사용하는 외구 스키마에 해당하는 논리적 구조를 갖게 되고요. 이 데이터 논리적 독립성을 어느 정도는 제공받고 있는 게 이 뷰입니다.
다음은 인덱스인데요. 이 인덱스는 데이터 레코드의 검색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만든 보조적 데이터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는 인덱스는 레코드가 저장된 물리적 구조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시스템 카탈로그인데요. 이 카탈로그는 시스템 그 자체에서 관련이 있는 다양한 객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트랜잭션인데요. 트랜잭션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의 논리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 단위로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연산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1과목 중에 네트워크 기초 활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트워크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네트워크는 2대 이상의 컴퓨터를 전화선이나 케이블 등으로 연결해서 자원을 공유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네트워크는 다른 컴퓨터의 데이터나 또 프로그램, 주변 장치, 인터넷 등을 공유하기 위해 사용되고요. 각 사이트들이 분포되어 있는 지리적 범위에 따라 랜과 웬으로 분류가 됩니다. 랜은 근거리 통신망이죠. 웬은 광대역, 그죠? 원거리 통신망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근거리 통신망은 버스형, 그죠? 버스형이나 링형 구조를 사용한다는 거. 버스형은 우리가 버스의 손잡이처럼 달려있다고 해서 왜 버스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되어 있는 버스형, 링형 구조도 있고요. 그리고 광대형 통신망은 사이트 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통신 속도가 느리고 에러 발생률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의 개요입니다. 이 인터넷은 TCP/IP 프로토콜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컴퓨터와 네트워크들이 연결된 광범위한 컴퓨터 통신망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 대한 어떤 개요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두시고요. 또 인터넷은 이 미 국방성의 알파넷에서 시작됐다는 거, 인터넷에는 유닉스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고요.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는 고유한 IP 주소, 그죠?를 갖는다는 거.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브릿지와 라우터, 게이트웨이가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이 브릿지, 라우트, 게이트웨이는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한 장비, 최소 장비라는 거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IP 주소죠. 여러분들 IP 주소도 잘 알고 계시죠? 이 IP 주소는 인터넷에 연결된 어떤 모든 컴퓨터 자원을 구분하기 위한 고유한 주소. 그죠? 이것을 IP 주소라고 하고 숫자로 8비트씩 4부분씩 총 32비트로 구성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IP 주소는 네트워크의 길이에 따라서 A 클래스부터 E 클래스까지 총 5단계로 되어 있죠. A 클래스는 뭘까요? 네, 국가나 대형 통신망에 사용되는 게 이 A 클래스죠. 그래서 0에서부터 127로 시작이 되는 거. 그리고 B 클래스는요. 네, 중대형 통신망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A 클래스가 127에서 시작돼서 끝난다면 0에서부터 127로 끝난다면 이 중대형 통신망은 128부터 191로 이렇게 또 시작을 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또 C클래스는 소규모 통신망에 사용되고요. D클래스는 멀티캐스트용으로 사용되고요. 또 E클래스는 실험적 주소이며 공용되지는 않는다는 거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IPv6를 보시면 이 IPv6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IP 주소 체계인 IPv4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 IPv4에 비해 자료 송도가 아주 빠르고요. 호환성도 뛰어나다는 거, 그래서 인증성, 기밀성, 데이터 무결성 지원으로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소의 확장성과 융통성, 연동성이 뛰어나고요. 실시간 흐름 제어로 향상된 멀티미디어 기능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메인 네임이에요. 이 도메인 네임은 숫자로 된 IP 주소를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숫자를 문자 형태로 표현한 것을 도메인 네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스트 컴퓨터, 우리 컴퓨터의 이름이나 소속 기관 이름, 소속 기관의 종류, 소속 국가명 순으로 구성이 되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위 도메인을 의미한다는 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문자로 된 도메인 네임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IP 주소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하는데요. 이것을 DNS라고도 하고요. 이런 역할을 하는 서버를 DNS 서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OSI 참조 모델의 개요를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이 OSI 참조 모델은 다른 시스템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 ISO, 그죠?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안한 통신규약, 통신약속이라고 합니다. 이 OSI 7계층은 1에서 3계층을 하위계층, 4에서 7계층을 상위계층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물리 계층, 이것이 하위 계층이겠고요. 그쵸? 그리고 전송, 그리고 세션, 표현, 응용, 이것을 우리가 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응용 계층에서 쭉 내려가서 물리 계층까지, 그죠? 이렇게 내려가고요. 그리고 또 물리 계층에서 또 상위 응용 계층까지 쭉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전송 매체를 통해서 이 계층들이 각각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 순서대로 꼭 외워주시고요. 물리 계층은 전송에 필요한 두 장치 간의 실제 접속과 절단 등의 기계적 그리고 기능적, 절차적 특성에 대한 대한 규칙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기능적, 절차적 특성의 규칙을 정의한다 했을 때는 물리 계층. 또 데이터 링크 계층은 두 개의 인접한 개방 시스템 간에 이 신뢰성이 있고 효율적인 정보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네트워크 계층, 망 계층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개방 시스템들 간의 네트워크 연결을 관리하는 기능과 데이터 교환 및 중계 기능을 하는 것이 이 네트워크 망 계층입니다. 또 전송 계층이 있죠. 논리적인 어떤 안전성과 균일한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 종단 시스템, 엔드에 관해 투명한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이 전송 계층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세션 계층인데요. 이 송수신 간의 관련성을 유지하고 대화 제어를 담당하는 게 이 세션 계층입니다. 또 표현 계층이 있죠. 시험에도 잘 나오는 부분인데요. 응용 계층으로 받은 데이터 세션 계층에서 보내기 전에 통신의 적당한 형태로 변환하고 세션 계층에서 받은 데이터는 응용 계층에 맞게 변환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데이터의 표현 형태를 갖는 시스템의 상호 접속을 위해 필요한 계층이 표현 계층이라는 것. 또 응용 계층이 있죠. 사용자가 OSI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OSI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응용 계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서함이나 그리고 파일 전송, 원격 접속, 그리고 등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 응용 계층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인데요. 이 컴퓨터와 컴퓨터 또는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정보 전송 시에 정보가 케이블을 통해서 전송될 수 있도록 정보 형태를 변경합니다. 이것은 이더넷 카드, 랜 카드 혹은 네트워크 어댑터라고도 하는 게 이 인터페이스 카드라는 거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특별히 이 허브라는 거는 시험에 한 번씩 나오니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한 사무실이나 가까운 거리의 컴퓨터들을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각 회선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신호 증폭 기능을 하는 리피터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허브의 종류에는 이 더미 허브, 스위칭 허브가 있는데요. 이 더미 허브는 네트워크에 흐르는 모든 데이터를 단순 연결만
가능하도록 기능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위칭 허브는 최근에 사용되는 허브로서 대부분 스위칭 허브를 씁니다. 이 어떤 네트워크 상에서 흐르는 데이터의 유무 및 흐름을 제어하는 각각의 노드가 이 허브의 최대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지능형 너브를 스위칭 허브라고 합니다. 다음은 리피터예요. 리피터는 전송되는 신호가 전송 선로의 특성 및 외부 충격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원래의 형태와 다르게 왜곡되거나 약해질 경우가 있겠죠. 그때 원래의 신호 형태로 재생해서 다시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리피터라고 하고요. 이것의 특징은 OSI 참조 모드의 물리계층에 동작하는 장비라는 거, 또 근접한 네트워크 사이에 신호를 전송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전송거리의 현장 또는 배선의 자유도를 높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게 리피터입니다. 다음은 브릿지인데요. 이 브릿지는 랜과 랜을 연결하거나 랜 안에서 컴퓨터 그룹, 하나의 세그먼트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이때 이 브릿지의 특징은 데이터 계층 중에 MAC의 계층에서 사용되는 맥 브릿지라고도 하고요. 네트워크상의 많은 단말기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트래픽 병목 현상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네트워크를 분산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서 보안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이것의 특징입니다. 다음은 스위치인데요. 이 스위치는 브릿지와 같이 랜과 랜을 연결해서 훨씬 더 큰 랜을 만드는 확장적인 장치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처리하므로 전송 속도가 매우 빠르고요. 또 포트마다 다른 전송 속도를 지원하도록 제어할 수 있고요. 수십에서 수백 개의 포트를 제공합니다. 또한 OSI 참조 모델 계층에 링크 계층에 사용되는 거 데이터 링크 계층에 사용되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은 라우터입니다. 이 라우터는 브릿지와 같이 랜과 랜을 연결하는 기능의 데이터 전송의 최적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랜이나 랜과 웬의 연결도 수행 가능한 게 라우터라고 하고요. OSI 네트워크 계층에 동작되는 장비이면서 접속 가능한 경로에 대한 정보를 라우팅 제어표에 저장, 보관하게 됩니다. 다음은 중요한 게이트웨이죠. 전 계층의 프로토콜의 구조가 다른 네트워크의 연결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 간을 연결해서 이 데이터의 형식 변환, 주소 변환, 프로토콜 변환 등을 수행하는 어떤 부분이고요. 랜에서 다른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보내거나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출입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 게이트웨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마지막 이 프로토콜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프로토콜은 서로 다른 기기들 간의 데이터의 어떤 교환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화시켜 놓은 통신 규약, 이것을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구문, 의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문은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형식, 그리고 부호와 신호 레벨 등을 규정합니다. 두 번째는 의미인데요. 두 기기 간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정보 전송을 위한 협조 사항과 오류 관리를 위한 제어 정보를 규정하게 됩니다. 시간은 두 기기 간의 어떤 통신 속도, 메시지의 순서 제어 등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프로토콜의 기능들도 있죠. 그래서 캡슐화, 흐름 제어, 오류 제어, 동기화, 순서 제어, 다중화 이런 것들이 있으시죠? 그런 기능들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5강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기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필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꼭 이 필기는
지금 사지선다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체크하시면 되겠지만 필기는 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기보다 좀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정확하게 암기하시고 단어들도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이 부분을 시험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뭐 계산식을 쓴다던가 답을 낸다던가 아니면 어떤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 3가지를 쓰시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들 뭐 부분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네트워크에 관련 장비를 쓰라고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셔가지고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